자, 이번 강의에서는 그 자본 가이드록이라는 책과 21세기 자본이라는 책 두 개의 이 약간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하겠습니다. 21세기 자본론이 2013년인가 우리나라에 번역돼 나왔거든요. 그때 이 피케티가 주로 이제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 얘기한 거의 핵심 중에 하나가 글로벌 부유세를 거두자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상속증여세도 강화해야 된다. 그 다음에 소득세 최고세율을 높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하여튼 이게 큰 그 주목을 받았는데 또 하나 주목을 받은 이유는 이 피케티가 이 책에서 그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비판을 했거든요. 사실 이 점이 중요한데 이 자본주의가 뭐 19세기 자본주의도 굉장히 불평등이 심했죠. 그때 이제 활동했던 사람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칼 마르크스였고, 마르크스는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서 아예 자본주의를 없애버리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피케티는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누가 보기에도 이 불평등이 심해지고 있는데 피케티는 다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은 겁니다. 여기 이제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신 겁니까? 21세기 자본론에서는 주로 얘기를 하는 게 글로벌 보유세입니다. 부유세 내지는 보유세라고 하는데, 아니면은 뭐 누진소득세 내지는 누진적 그 상속세를 강화시키자, 둘 다 강화시키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자본주의 그 자체를 뭐 바꾸자, 여기서 자본주의 그 자체라는 건 주로 소유권에 관한 얘기인데 이런 얘기는 피케티가 하질 않고 있습니다. 아예 다루질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을 세계적으로 큰 화두로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얘기를 한 게 돈이 돈 버는 속도가 이 경제가 성장하는 속도보다 더 빠르다. 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태제고요. 그러니까 돈이 돈 버는 것보다 경제가 성장하는 게 더 빠르다는 거는 돈이 있는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번다는 거 아닙니까? 경제 성장 속도보다. 그러니까 이른바 경제, 그러니까 GDP라고 합니다. GDP가 성장하는 속도보다 이 자본 내지는 이 부유한 사람들의 부가 성장하는 속도가 더 빠르다. 그럼 당연히 부유한 사람들의 부가 늘어나니까 그럼 당연히 그러면은 이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불평등이 심화되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뭐 능력주의, 뭐 그러니까 개개인의 능력에 기초해서 소득 분배가 이루어진다, 공정하게 이루어진다, 이런 능력주의라는 것도 다 허상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런 식인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동시에 이 피케티는 마르크스의 자본론은 잘못됐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 모든 나라 정부가 이 부유세를 한꺼번에 이제 거두자, 이 공조해가지고 그러면은 이 문제가 좀 해결되지 않겠느냐? 뭐 좀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해결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게 2014년에 국회에서 진행된 토론회예요.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을 어떻게 볼 것인가. 자, 여기 모여있는 한 10명 정도 되는 이 정치인들이 어느 당일 것 같습니까? 국힘당입니다, 오늘날. 그 당시 아마 한나라당인가요? 뭐 이 정당 이름이 하도 바뀌어갖고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 사진에 보시면은 맨 왼쪽에 있는 사람이 누구 같아요? 박형준이죠? 지금 현재 부산시장. 그러니까 2014년에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이 세계적으로 큰 화두가 됐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 보수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한나라당에서도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을 가지고서 국회 세미나를 하고, 그 당시에 김무성 당대표였는지 모르겠는데 그 양반도 피케티 21세기의 자본론이 참고할 만한 얘기가 꽤 있다 라는 발언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사진 아래 보시면은 빈부격차에 지친 미국에서 21세기 자본론의 신드롬이 불고 있다. 이 당시에 뭐 미국의 공화당, 그 다음에 미국의 폴 크룩만이라든가 스티글리츠 같은 그 진보적인 경제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피케티 21세기 자본론을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누구나가 다 명백하게 눈으로 보고 있는 이 빈부격차 심화, 불평등의 심화라는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일단 얘기를 했고, 피케티 책이. 그와 동시에 마르크스가 얘기하는 것처럼 자본주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수가 있다. 이 부유세를 더 거두자.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소득세를 더 높이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당시 우리나라 정부가 박근혜 정부였죠. 박근혜 정부가 뭐 부자 증세를 아주 약간 하긴 했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의 배경에 피케티 21세기 자본론이 있었다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피케티가 21세기 자본론에서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소득세 최고세율을 더 높이자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전문가가 분석을 해놓은 건데요. 그 당시 2014년 15년경에 우리나라의 그 소득세 최고세율이 38%였습니다. 물론 여기 해당되는 사람들 우리나라 이 국민 중에 많지가 않아요. 뭐 10만 명, 20만 명도 안 될 겁니다. 아마 2만 명 정도 될 텐데 여기에 그 최고세율을 그러니까 과표 소득과표 5억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38%였는데 제 기억에 제가 이게 지금은 한 42%인가로 올라갔는데요. 문재인 정부에서. 근데 이거를 80% 정도로 올리자. 아시는 것처럼 80%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1970년대 박정희 정부 시절에 75%까지 갔었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그 1950년대에 91%까지 갔었고요. 영국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미국이 이 카터 정부였던 1970년대에도 75%에 달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제한되고 있는 80%라는 것이 딴 게 아니라 1970년대경으로 돌아가자. 1950년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정도의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온건한 얘기라고 봐도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얘기를 피케티가 일부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크게 주목받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데 피케티가 2015년경에 그 약간의 그 입장 변화를 보입니다. 기존에 져서 그러니까 21세기 자본론의 경우에는 경제 성장 속도보다 부유층의 부의 성장 속도가 더 빨라지니까 불평등이 심화된다. 따라서 부유세, 글로벌 부유세 같은 거를 거두어서 불평등을 해소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2015년경에는 뭐 논문 하나가 이제 피케티 이름으로 나왔는데 거기서는 이 재산소득 그러니까 이 자본 수익률도 중요하지만은 근로소득 격차가 더 큰 것 같다. 뭐냐면은 CEO들 월급이 이제 크게 늘어났는데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대기업의 대표이사들, CEO들의 그 이 근로소득 말하자면 이 월급이랑 뭐 보너스 이런 것들 다 합쳐서 그 액수가 일반 종업원 평균의 한 뭐 50배 정도였는데 오늘날에는 그게 500배에서 뭐 1000배까지 가고 있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게 가장 큰 문제다. 근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오늘날 CEO들이 대부분 다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이니까 그럼 이 교육 격차를 줄이면은 좀 해결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 사실은 이 부분이 피케티가 그 이번에 제가 다루고 있는 자본가 이데올로기에서 가장 그 중요하게 다루는 그 사항 중에 하나가 이 교육 격차고 근데 이제 문제가 교육 격차가 이 부모님의 그 소득과 바로 연결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 뭐냐면은 교육을 통해서 이 소득 격차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지만 그 교육 그 자체가 또 불평등을 조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쉽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그 앞서 다뤘던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GDP 성장보다 리턴이 더 크다라는 것이 20세기에 특히 21세기 후반부에 이 소득과 부의 그 불평등을 설명한다라고 이제 일부 얘기를 했지만은 하지만 오늘날에는 그 이 CEO와 일반 근로자 간의 근로소득 격차, 노동소득 격차가 미국의 경우에 가장 큰 불평등 요인이다. 라는 거고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피케티가 기존의 그 R이 G보다 크다 그 자체를 부정한 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피케티가 21세기 자본론에서는 별로 다루지 않았던 그러니까 자본가 이데올로기에서 다루고 있는 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부모님의 소득과 그 자식의 대학 진학률이 거의 정확하게 정비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인데 과거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부모님들 세대의 대부분이 농사꾼들이었고 그리고 뭐 부모님이 뭐 초등학교 내지는 중학교밖에 안 나왔죠. 그런 상태에서 애들을 이 대학을 보낸 사람들이 꽤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게 가능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얘기는 부모님의 소득과 이 자식들이 대학 가는 것이 반드시 정비례하지는 않고 가난한 집 애들도 뭔가 대학을 갈 수도 있는 그런 뭔가 개천에서 용나는 일들이 가능했고 이게 미국의 경우에도 1960년대, 70년대에는 가능했었는데 하지만 오늘날의 미국 그리고 오늘날의 한국에서는 부모님이 이제 재산과 소득이 많게 되면은 자식들은 대학을 거의 가는 그리고 부모님이 이제 이 돈이 없고 그다음에 재산이 별로 없게 되면은 자식들은 대학을 거의 못 가는 그러니까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일들이 거의 드물어지는 그런 일이 이제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그 얘기는 뭐냐면은 부모의 그 소득과 부가 자식들한테 이 상속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세속되고 있는 계급제도가 나타났고 이게 바로 그 이 세습적 계급자본주의 그게 바로 19세기 자본주의고 오늘날 21세기에 19세기 자본주의가 부활했다. 어디서? 한국만 아니라 미국 그리고 유럽에서 부활했고 이것이 바로 이제 어떤 얘기냐면은 칼 마르크스가 살았던 19세기 자본주의가 부활했으니 다시 칼 마르크스 같은 그런 해법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일각에서 나오는데 피케티가 보기에는 반드시 그런 것 같지는 않다. 뭔가 다른 해법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2015년경에 이제 나온 얘기인데요. 바로 피케티의 경우에는 이 빈부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 얘기를 주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주로 21세기 자본론에 나가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위 소득자에게 최고 세율을 80%까지 매기자. 그러니까 다시 1970년대 수준으로 이 소득세를 더 때리자. 이런 얘기. 또 하나는 부유세를 거두는데 부유세를 한 나라만 이제 거두게 되면은 이 돈 많은 사람들이 이 주식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이 나라가 아니라 딴 나라로 옮겨버리면 되거든요. 국적으로 옮길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부유한 사람들은 뭐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옮겨가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한 나라에서만 부유세를 거두면은 이 부자들이 도피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진국들이 일제히 동시에 부유세를 거두자. 그래서 100만 유로 이상에 대해서 1%, 500만 유로 이상에 대해서는 2%, 우리 돈으로 하면은 뭐 한 10억, 100만 유로면 한 10억 정도 되거든요. 그다음 500만 유로면 50억 이상. 여기에 대해서 매년 한 2% 정도의 글로벌 부유세를 때리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이제 뭐 다른 교수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타일러 코엔, 뭐 이런 양반들은 뭐 국부 펀드를 걷어가지고 이 자산 증식 기회를 모든 국민들에게 갖게 하자.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사실 하는 대표적인 우리나라 정치인 있죠? 누구죠? 바로 그 박용진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민주당 국회의원이 이런 똑같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김지희라든가 서병선 이런 사람들은 주로 이 보수적 해법인데 창조적 파괴, 이게 슈페터의 혁신 성장 얘기입니다. 경제가 혁신적으로 성장을 하면은 일자리가 많이 생겨가지고 저소득층들이 고소득층으로 진입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이 부유세를 피케티가 제안하고 있는 이 부유세만 한정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이 조세연구원에 있는 박사가 한번 추산을 해본 겁니다. 피케티가 얘기하는 수준의 이 부유세를 걷었을 경우에 얼마 정도의 세금 확보가 될까? 그러니까 2014년 정도에 나온 그래프인데 가령 이제 순자산이라는 거는 이 부채를 뺀 겁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아파트가 30억짜리가 있는데 그 아파트를 이제 구입하기 위해서 빚이 한 10억이다. 그러면은 순자산은 10억밖에 안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순자산을 추산해 가지고 9억 초과해서 10억까지는 이제 거두고 그 다음에 10억부터 30억까지 이제 또 세율을 매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매겼더니 1년에 한 7조 3,567억 정도의 이 부유세를 거둘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추산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피케티는 글로벌 부유세 내지는 부유세를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앞으로 제가 한번 다룰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부유세와 굉장히 비슷한 세금을 우리나라가 이미 걷고 있죠. 그게 뭡니까? 바로 종합부동산세, 이른바 종부세입니다. 근데 종부세는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이 부유세와 다른 게 부유세는
이 개인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이 다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부동산, 그러니까 주택, 빌딩 이런 것만이 아니라 주식, 보험, 은행 예금, 그 다음에 귀금속, 그리고 가령 뭐 이 요트라든가 뭐 승용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이게 원래 부유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웰스 텍스이지 이 프로퍼티 텍스 중에 뭐 일부에 해당되고 있는 이 부동산에 관한 세금보다 더 넓게 부유세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20년 전이죠. 민노당이 처음 출범했던 그 2002년 정도에 2002년, 2003년경에 민노당이 이 부유세를 거두자 부자들한테는 세금을 이 서민들에게는 복지를 이라는 슬로건을 내걸면서 부유세가 유명해졌는데 그때 민노당이 얘기했던 부유세도 이 종부세와는 달리 모든 재산, 그러니까 주식이라든가 보험이라든가 예금에 대해서도 이 매기는 그런 세금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은 선진국들이 부유세를 많이 도입했다가 또 많이 좀 없앴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스웨덴이에요.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하기에 한 1970년대에 도입을 했다가 2000년대 초반에 저걸 없앴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뭐 논란이 많았는데 저 세금을 도입할 때는 이제 1970년대, 80년대 이때였는데 저거를 도입해가지고 물론 이제 지금 피케티가 이해하는 수준으로 이제 좀 거뒀습니다. 뭐 1년에 뭐 한 100억이면은 그 중에 한 뭐 1억 정도를 내라 매년 뭐 이런 정도로 이제 부유세를 냈는데 이게 한 20년 전에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라든가 네덜란드나 뭐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들도 있었다가 이게 없어졌고 지금 시행되고 있는 나라는 스위스 뭐 이 스페인 뭐 이런 데가 좀 약간 있긴 있는데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표적인 그 복지국가라고 할 수 있는 스웨덴이나 네덜란드, 독일 같은 나라들은 이 세금이 오히려 없고요. 유럽에서 복지국가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나라가 스위스 같은 나라들인데 저런 나라들은 부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여러분들이 보기에 딜레마처럼 보일지도 모르겠는데 스웨덴을 제가 20년 전에 방문해가지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거기 스웨덴 그 3인당 집권당 거기 수상 뭐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왜 저걸 없앴냐 그랬더니 굉장히 실질적인 얘기를 하는데 부유세를 걷어봐야 이제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부유세를 걷으면 그걸 통해서 매년 거둘 수 있는 세금이 한 7조 정도가 되는데 7조라는 것이 사실 그렇게 많은 세금이 아니에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1년에 거두는 세금이 지금 한 300조가 넘어가는데 근데 부유세라는 것이 이제 이 조세 저항이 굉장히 심합니다. 왜냐하면은 부유세는 이 소득세와는 달리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가령 종부세도 마찬가지죠, 지금. 종부세에 대한 그 이 조세 저항이 굉장히 심한 게 왜냐하면은 아파트가 가령 40억짜리가 있는데 근데 40억으로부터 소득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집일 경우들이 많은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야 되니까 이제 굉장히 저항이 심한 거죠. 근데 그건 우리나라도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고요. 더군다나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부동산만이 아니라 이 가령 주식에 대해서 세금을 때렸다. 근데 이 주식이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예를 들어 가지고 특정 회사 뭐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이 주식들인데 이 회사들이 적자가 나거나 아니면 이익이 안 나가지고 배당금을 하나도 못 주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 투자자들은 배당금이 목적이 아니라 그냥 몇 년 뒤에 아니면 10년 뒤, 20년 뒤에 뭔가 주가가 많이 올라가가지고 그거를 기대하면서 이 주식을 갖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매년 이 보유세를 뭐 한 1% 정도를 내라. 가령 100억 정도의 주식을 가졌으니까 너 매년 1억을 내라 하면은 그 1억이 어디서 생깁니까? 그럼 이제 당연히 이 사람들이 이 저항이 굉장히 심해지죠. 이 조세 저항은 굉장히 심한데 비해서 더군다나 이제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피케티가 얘기한 게 글로벌 부유세라고 굳이 얘기한 게 오늘날 금융시장이 전면적으로 개방이 되고 금융 세계화가 진행된 상태에서 각국 정보가 아주 긴밀하게 공조해가지고 이 사람의 재산이 저쪽으로 옮겨가고 이 사람의 이 금융 재산이 저쪽으로 옮겨가고 이런 것들을 파악하지 않는 한 이게 이 각 개개인들 특히 가장 부유한 개인들의 이 금융자산 이동을 추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행정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특히 유럽의 경우는 굉장히 심하고요. 왜냐하면 유럽 전체가 지금 금융시장이 통합돼 버렸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이 행정비용은 많이 들어가는데 이 부유세를 통해서 이 얻게 되는 세금 소득은 많지 않다라고 하니까 이 스웨덴이나 독일이라든가 네덜란드 같이 특히
유럽 공동체에 통합되어 있는 나라들의 경우에는 부유세를 없애는 쪽으로 많이 갔고, 물론 이제 거기에 이제 보완 장치가 뭐냐면 그 대신에 소득세 내지는 4대 보험, 사회보험 쪽을 더 강화하는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쪽에서 나온 얘기는 뭐냐면은 종합부동산세라든가 부유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징적인, 말하자면 부자 증세를 상징하는 세금에 불과하지 실질적으로 복지국가에는 큰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저거는 뭐 없애도 자기들은 크게 뭐 이 복지국가를 만드는 데는 지장이 없다라는 식으로 이 유럽의 좌파 정당들이 얘기를 하고, 저도 뭐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이 얘기는 제가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미국 얘기인데요. 미국의 경우에 이제 이게 오늘날 2022년 현재 미국의 실제 정치판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2년 전 미국의 그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들의 경우에 그러니까 바이든 그리고 그 샌더스 그리고 엘리자베스 워런 그다음에 부티지지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왔었는데, 바이든과 이 샌더스의 그 차이를 한번 보십시오. 두 사람 다 개인 소득세 최고세율을 올리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령 바이든은 뭐 현재 그러니까 2020년 현재 미국의 최고세율이 37%였는데 바이든은 조금 더 올리자. 그러니까 39.6%를 올리자라고 얘기했고, 거기 비해서 샌더스는 야 뭐 이렇게 조금 올리냐, 좀 더 올리자 50%. 이것만 해도 많지가 않죠. 그러니까 피케티가 주장한 80%보다 훨씬 떨어지는데 이 정도로 올리자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차이가 나는 점이 법인세. 미국이 2020년에 법인세 최고세율이 21%였는데 바이든은 28%를 올리자고 했고 샌더스는 35%를 올리자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 차이 나는 점이 뭐냐면은 부유세예요. 이 바이든은 부유세를 도입하는 건 반대, 지금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거기 비해서 샌더스는 찬성. 또 하나 주목되는 게 엘리자베스 워런이 있었거든요. 이 엘리자베스 워런도 찬성. 또 하나 차이 나는 게 탄소세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다른 기회에 제가 말씀드릴 텐데, 우리나라 경우에 그 우리나라 민주당 내지는 그 다음에 진보 쪽은 이 탄소세 도입하는 걸 대체로 찬성하고 있거든요. 근데 주목되는 게 샌더스는 반대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탄소세가 일종의 부가가치세예요. 모든 탄소를 머금는 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휘발유, 가스, 그 다음에 난방 그리고 전기요금이 다 올라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탄소세라는 거는 뭐 특정 뭐 이 부유층만 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거 전 국민이 다 내게 되고, 특히나 이 차를 몰고 다니는 그 택시 업자들 그리고 화물차 업주들이 굉장히 반대할 가능성이 높은 세금인데, 저 세금에 대해서 이제 바이든을 비롯해서 대체로 이제 찬성을 했고요. 하지만 그 샌더스만 유일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뭐 이런 식이고요. 아무튼 여기서 주목되는 거는 부유세 그리고 소득세 뭐 이런 것들입니다. 아무튼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이제 이 샌더스 입장인데, 샌더스는 굉장히 이 말하자면은 계급적 입장이라 할 수 있나요?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고, 서민들을 위해서는 이 세금을 올리지 말아야 된다. 이 입장이 이제 가장 잘 나타나는 게 바로 탄소세를 반대하는 것이 바로 샌더스 입장이고요. 거기에 비해서 모든 세금을 더 내는 거는 바로 부유한 사람들이어야 된다. 이 입장에서 개인소득세 최고세율도 높여야 된다. 그 다음에 투자소득 최고세율도 높여야 된다. 이거 왜냐면 다 부자들이니까. 그 다음에 이 부유한 대기업들 여기도 높여야 된다. 이게 일관되게 나타나는 게 바로 샌더스입니다. 그 샌더스가 지금 미국 바이든 정부 하에서 미국의 그 이 상원의 조세재정위원회 위원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샌더스의 입장이 지금 일부 관철되고 있는 거죠. 미국 민주당 현재 정부에서도. 그래서 이거 2015년경 얘기인데, 미국의 경우에 이제 법인세나 소득세를 인상한다. 부유세 도입은 검토하겠다. 뭐 이런 정도고, 독일의 경우에도 부유세 부과를 뭐 일부 논의만 하고 있는, 하지만 아직 부과는 안 된 그런 정도입니다. 이건 이제 최근 얘기입니다. 버니 샌더스가 여전히 부유세를 도입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유세를 도입하게 되면은 가장 타격받는 게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오는 앨런 머스크 같은 사람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부의 대부분이 뭐 주택이라든가 뭐 빌딩 이런 게 아니라 그 테슬라, 그 회사 주식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 경우에 그러면은 부유세를 내려면은 주식을 팔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조세저항입니다. 조세저항이 일어나는 건데, 이 버니 샌더스가 저런 얘기를 할 때마다 이 머스크가 우리 영감택이 살아있네.
이런 식으로 조롱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앨런 머스크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이걸로 일단 끝내겠습니다.